축덕과 추갈무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축덕 14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저희가 AFC 챔피언스리그 4강전 관계로 하루 미뤄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주시은 아나운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일정 잡기까지 힘들어요. 방금 목소리 잠깐 나왔는데 벌써 갔어요. 그래요? 나 갔어요? 열심히 뭘 하고 와가지고 시네타운 하고 와가지고 그래요. 자, 챔피언스리그 너무 재밌었죠. 그렇죠. 미루길 잘했죠. 8강도 그랬고 4강도 그랬고. K리그 팀들이 그러니까 K리그 팀들끼리의 경기 중에 거의 최고의 경기 두 경기를 연속해서 본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또 확실히 리그 경기와 컵 경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장전에 이번에 또 승부차기까지 승부차기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오는 쫄깃함은 확실히 또 이게 리그에서 붙는 거랑 달랐던 것 같아요. 보면서 내심 갈 것이 승부 차이까지 가자 이랬는데 진짜 가더라고요. 선수들은 죽을 맛인데 보는 사람은 재밌는. 그렇죠. 골들도 멋지고 극적이고 네. 뭐 뒤에서 자세히 스토리도 다뤄보시죠. 많았고요. 네. 자, 먼저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FC 서울 2021님이요. 나상호 인스타 혹시나 해서 보니까 악플들 미쳤네요. 악플러 인생 안타깝네요. 불쌍한 것들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지난 이란전에서 네, 이란전 마지막 큐. 잘했잖아요. 네. 뭐 이란을 상대로 제가 본 경기 중에 제일 잘한 경기 같은데 만족스럽지 않으셨던 분들이 물론 아쉬움은 있죠. 네. 근데 좀 악플이 도를 넘어서 좀 논란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재성 선수도 악플 많이 받았고. 많이 이재성 받았죠. 선수 특히 많이 받았고 나상호 선수도 이제 마지막 교체돼서 들어와서 그나마 교체 타이밍마저 늦었는데 슈팅 골이 될 수도 있었던 슈팅이잖아요. 유효 슈팅이었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막히다 보니까 좀 심하게 달린 것 같습니다. 자제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준지님이요. 박진영 뽕피니님 이란전 과몰입하고 감정이입해서 보셨다는 말에서 축구에 대한 진실한 애정이 느껴지네요. 탄식도 나오고 손에 땀을 쥐며 보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뭘 알죠? 감정이입을 그런 데다 하시고 어디다 해야 될까? 감정을 좀 아껴주시고요. 네. 오늘 다른 장비 가져왔네요. 다른 장비요? 네, 이거. 오늘 폼 좀 내봤습니다. 그러네요. FTSTSAZA님 예전에는 이라는 비슷한 실력인데 까다로운 상대란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한 단계 위에 있는 팀 같음. 이젠 못 이긴다고 아쉬울 만한 상대도 아닌 듯. 그렇다고 또 너무 한 단계 위라고 볼 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잘하더라고요. 이란도 잘했죠. 예. 사커 러브님 K리그 팬이지만 벤투는 K리그 디스카운트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성 지쳤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고 이란이 이재성이 키라는 걸 알고 볼만 잡았다 하면 달려듦. 그게 하나 커팅돼서 골 먹힘. 벤투는 무조건 이길 생각이었고 이재성 지치지도 않았음. 그 다음 이동경 나상호 넣은 후 흐름 되찾고 아깝게 찬스 놓친 거 아쉬웠지만 이란전 너무 고급 축구함. 그런데 황의조가 발이 너무 무거움. 교체 타이밍보다 아쉬운 게 황의조 컨디셔님. 그렇죠. 또 황의조 선수가 프랑스 돌아가자마자 기가 막힌 감차. 다른 사람이 오나 봐요, 한국에.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재성 선수 측에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체력적으로 아직 풀타임을 뛸 체력이 안 된 상황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재성 선수가 지난번 6월달에 A매치 끝나고 부상을 안고 마인츠로 이적을 하게 되죠. 마인츠에서 이적할 당시에 초창기 팀하고 얘기했던 게 부상이 완벽하게 낫고 체력이 올라올 때부터 경기 뛰겠다라고 얘기가 된 상태였는데 마인츠 팀에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다 부상자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재성 선수가 완벽하지 않은 컨디션에서 선발로 몇 경기를 나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부상 부위가 완벽하게 낫지도 않고 체력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미 그 무리였네요. 조금 체력적으로 그게 무리인 상태에서 또 한국으로 날라와서 급하게 경기에 또 나가게 되고 며칠 만에 나가게 되고 풀타임을 뛸 체력이 아닌 상태에서 후반에 이제 체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서 계속 커팅 당한 뭐 이란의 집중 수비가 있었던 건 맞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역습으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케이스가 된 거죠. 이 부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도 이재성 선수도 이제 팀으로 돌아가서 또 도움 하나 도움 기록했죠. 네. 약간 야속해요, 이런 거 보면. 아니에요. 씩씩이님. 감정이입 좀 그만하려고. 우리 팀 한국 와서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허. 네. 씩씩이님. 아침 전북대 울산 현대가 더비 진짜 엄청 재미난 경기를 야구에 밀려서 핸드폰으로 보았네요. 실시간 중계도 야구 2경기 합친 기록보다 훨씬 높던데 진짜 그럴 거면 중계권 반납했으면 좋겠음. 반납이 안 되죠. 없으니까요. 네, 저희
없어요. 응. 반납할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북 울산전도 참 재밌었는데. 전북 울산전이 이제 그 방송사에서 유료 채널로 이걸 맞아요, 했었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어제 경기였던 4강전 같은 경우는 일반 유료 채널 아닌 일반 채널로 중계를 했어요. 8강전 두 경기가 다 유료 채널이었죠. 어, 포항 경기도 유료였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나고야하고. 예. 자, 질문이 오늘 질문이 두 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식식이님이 질문도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메일 보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최종 예선에서 경고를 받고 남은 최종 예선 일정에서 경고를 받으면 그 다음 경기는 못 뛰게 되나요? 혹시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경고 받으면 월드컵 첫 경기는 못 뛰는 건지? 네, 최종 예선 경고 누적되면 다음 경기 당연히 못 뛰는 거고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최종 예선에서의 받은 경고들은 본선에 가면 다 소멸되게 됩니다. 러시아 월드컵 기준으로요. 소멸되게 되는데 하지만 다이렉트 퇴장으로 인해서 징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본선에 이어집니다. 이런 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1차전 못 뛰는 경우 케이스도 있었죠 이전에. 네. 예. 두 번째 질문이에요. 최종 예선이 2022년 3월에 끝나는데 카타르 월드컵 전까지의 평가전은 몇 번이나 치르게 되나요? 이게 상황에 따라 좀 유동적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몇 위로 통과하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 2위까지 조 2위까지 본선 직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6월달에 4번의 A 매치를 치를 그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9월달에 2경기를 치를 수가 있어요. A 매치 캘린더상 11월달에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월드컵 기본적으로 월드컵 직전에 규정상 월드컵 개막 3주 전 월요일부터 대표팀 소집이 가능해요. 규정상으로. 그럼 보통 그때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려서 가고 뭐 출정식을 하고 갈 수도 있고요. 베이스 캠프에서 보통 한두 차례 정도 이제 A매치 평가전을 마지막 치르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로 봤을 때는 최대 6경기에서 8경기까지가 이제 본선전에 가능한 거고요. 단 조 3위로 플레이오프를 가게 될 경우 이건 대륙간 이제 A조, B조 플레이오프를 한번 치르고 대륙간 플레이오프. 대륙간 플레이오프는 상대 대륙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직전에 또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어느 대륙간 붙을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6월 달에는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9월 달에 A매치 2경기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서 치르는 경기들 해서 3-4경기로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2022년 11월 21일 개최인데 내년 K리그와 아챔은 월드컵 전에 끝낼 것 같은데 K리그와 아챔 시작 시기가 궁금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AFC에서 아직 이거 내년 일정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K리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빠르면 2월 말, 보통 3월 초 정도에 개막을 많이 하죠. 3월 1일 그때 개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지금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연맹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대충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월 중순 정도 개막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요. 서두르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주중 경기를 좀 늘리는 빡빡한 일정으로 이거 이제 구단들과 이거 협의 단계에 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번 아챔 8강, 4강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홈 원정 만관중을 받았다고 하던데 승인은 AFC 쪽에서 했는지 혹시 K리그는 원정 관중 입장 허용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8강 전부터 AFC에서 이제 원정 관중을 받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포항이 원정이었어요. 어제는 울산이 홈이었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경기였지만 그래서 포항 원정석 보면은 그 아이언맨 마스크 그쵸. 쓰고 네. 항상 오는 팬들이 있는데 그 팬들이 와서 응원했죠. 지금 현재까지는 AFC는 이렇게 원정 받았는데 K리그는 일단은 이번 주에는 원정 팬을 받지 않습니다. 이전과 예전에 팬을 받았을 때랑 똑같이 원정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원정 응원 도구를 갖고 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이제 수도권도 30%까지 백신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30%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빠르면은 다음 라운드부터 이번 주말 말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 조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원정 팬 입장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뭐 유니폼 입고 응원 도구 갖고 와서 응원할 수 있는데 다만 육성 응원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힘들다. 확실히 원정 팬들이 있어야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엔 그 전북 울산 경기에서도 마지막에 이동경 선수가 골 넣은 다음에 그렇죠. 관중 원정 일어나라고. 관중석에서 이렇게 우와 한번 하니까
경기장에 들썩였잖아요. 그런 또 장면이 한번 나와야 이게 본인 입장에서도 재밌거든요. 어제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도 후반 극적으로 포항이 동점골이 터졌을 때 포항에서 육성 응원 소리가 들리긴 했죠. 네, 들리긴 하죠. 들리는데 육성은 어떻게 그때- 참아요? 맞아, 이거를? 못 그 참죠. 승부차기 할 때 우 이거 하고. 다 들리죠. 해설위원이 그때 한 멘트가 기억이 남는데 지금 육성은 금지되어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고개를 하더라고요. 끄덕일 수밖에 그렇죠. 없죠. 이해가죠. 이어서 질문 받을까요? 네. 박태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 드립니다. 최근 제주FC의 경기력 상승으로 기분 좋게 방송 듣고 있네요. 제가 방송을 주로 출퇴근할 때 차량에서 많이 듣는데 지난주 방송에 기자님들께서 시리아전 리뷰를 할 때 시리아 할 때마다 제 핸드폰이 자꾸 대답을 해서 너무 웃겼네요. 아 시리아. 네, 지금도 대답하겠네요. 시리아.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해축 세리에 A 라치오와 인터밀란의 경기에서 정규 시간 90분이 끝난 후 라치오의 라모스 선수가 인터밀란의 코레아 선수에게 장난을 치다가 퇴장을 당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정규 시간이 다 끝난 상황인데도 심판이 경고나 퇴장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선수나 감독들은 언제까지 긴장의 끈을 잡고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경기 중이 아닌 경기 후에 받은 퇴장이라도 일반적인 퇴장처럼 다음 경기 출장 정지 같은 제재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초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주 제주 대 전북, 제주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기 조심할게요. 감사합니다. 그 주심의 어떤 판정이라든가 징계 권한은 명확하게 딱 그 얘기를 하자면은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에 라커룸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경기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경기 직전에 몸 풀 때도요? 아니 경기 시작 전에 킥오프 전에 킥오프 킥오프 전에만? 직전 라커룸에서 음. 나와서 터널에서 대기하잖아요. 그 라커룸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순간부터 경기 다 끝나고 라커룸 들어가기 전까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경기가 아닌 그라운드 위가 아닌 그 선수들 들어가는 터널 있잖아요. 가끔가다 하프 타임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때 심판들이 경고 퇴장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끝난 뒤에도 터널에서 뭐 몸싸움 발생하거나 심판에게 거센 항의를 하거나 그럴 경우 퇴장 경고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긴장 풀려면 라커룸 들어가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착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예전에 그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박진석 감독님이 FC 서울에서 있을 때 심판 그 판정이 마음에 안 들어하고 경기 종료 후에도 따졌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 특히 기성용 선수들이 감독님을 말리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레드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아니 왜 경기가 끝났는데 레드 카드를 주냐? 경기 끝나고 레드 카드를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크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기 끝나고 이제 항의로 인해서 경고받고 퇴장받는 사례가 꽤 많이 있고요. 그게 이어져요, 그러면? 그럼요. 그 징계는 일반 경기와 똑같은 징계입니다. 경고가 누적되거나 뭐 퇴장당하거나 그러면 징계 한두 경기 징계받는 건 똑같습니다.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래도 좀 친구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물론 져서 이제 마음이 좀 아플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 근데 앞선 상대 경우가 선수는 같긴 기분 한데 나쁘잖아요. 그렇게. 둘이 서로 기분 워낙 나빠했나요? 전 소속팀에서 같이 뛰었던 동료는 친했는데 승패가 갈린 상황에서는 그 이제 친분을 넘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니까 아니 경기 결과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니까 못 받아준 건데 나중에는 둘이 또 잘 화해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분위기 파악 못해서 근데 당한 감정이입을 저 과몰입한 괜찮은데요. 거지, 이러면은 괜히 퇴장 준 사람만 좀 민망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진짜 친한 친구들이 장난치듯이 진 팀 선수한테 이 팀 선수가 뒤에 가서 달려가서 업힌 거예요. 등에. 그대로 업어치기를.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한 선수가 예. 기분 상해하고 그럼요. 이랬기 때문에 이제 퇴장을 준 거죠. 그렇죠. 예. 거기서 또 이후에 약간 몸싸움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발생하다 예. 보니까 되치기가 나오니까 퇴장을 준 거죠. 알겠습니다. 상대 선수를 그러니까 그 비신사적인 행위로 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 봐야 그런 되겠죠. 것 같네요. 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미룬 이유 바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부터 가보겠습니다. 제목 전북 없는 전주성 경기. 괜찮네요. 반응이 없네. 안 괜찮다는 얘기죠. 24억 걸린 동해안 더비 승자는 포항이었습니다. 어제 멈춰 있던 제목이네요. 일단 뭐 8강전부터 그 울산과 전북의 그 뜨거운 경기,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치고받고. 골도 그러니까 뭐 PK 골이라든지 좀 어정쩡하게 넣은 골이 아니라 뭐 다 멋있게 만들거나 들어갔죠. 멋있게 들어간 골들. 이동경 선수의 그 마지막 오, 결승골은 정말 그거 어떻게 대단했던.
그러니까 그지? 그 뭐 중계로도 나온 궤적이 있었긴 했지만 그 커뮤니티에 온 그 팬이 찍어놓은 궤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동경 선수가 진짜 정면에서 뒷모습에서 거의 바라본 게 무회전이었잖아요. 있는데, 예, 이거 약간 과장 보태서 옛날에 까를로스가 UFO 슛 때린 그 궤적 비스무리하게 그렇죠. 약간 꺾어져 가는 바깥쪽으로 게. 기는. 예, 예. 그 이동현 선수가 킥하는 순간을 자세히 봤더니 약간 그 찍어차서 의도를 하고 찼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찬 게 아니라 약간 아웃프런트로 찍어차듯이 약간 스피를 줬구나. 그렇죠. 약간 스핀을 줘서 찼는데 송범근 골키퍼가 약간 역동작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걔도 날라오는 걸로 잡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공이 휘니까 아예 손쓸 틈 없이 먹힌 골인데 방금 말했듯이 골대 뒤에서 나온 슬로우 모션 화면인데 휘는 게 딱 보이죠.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본 K리그에서 나온 골들 중에서 제일 멋진 골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잘 원더골이었죠. 아, 이동경 선수가 이번 시즌에 그런 중거리 원더골을 진짜 많이 터뜨린 것 같아요. 아, 올림픽 때도 그랬었고. 그렇죠. 자신감이 네. 갑자기 어느 왼발이- 순간 확 올라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케이스를 보면은 그동안의 왼발 스페셜리스트들은 약간 기교파였어요. 그죠? 염기훈, 고종수, 뭐 하석주 감독 다 보면은 그렇죠. 약간 가마차는 가마차는 거죠. 스타일, 정교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동현 그렇죠. 선수는 강력한 슈팅보다는 좀 더 그렇죠. 골키퍼를 속이는. 네. 근데 이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힘까지 실린 파워슛을 많이 돌직구죠 구사하는. 한마디로. 그렇죠. 그 전에는 변하고 그 킥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돌직구로 그냥 거리도 꽤 되지 않았어요? 꽤 됐죠. 그쵸. 그 정도면 25m 정도 거리 되죠. 그게 네. 그렇게 대각선이었으니까. 들어가다니 음. 대단하다. 사실 찰 때만 해도 저도 거기가 각도가 완전 중거리 슛을 쏘기 애매한 애매한- 각도였잖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애매하죠. 손흥민 존에서 조금 더 멀리 거기서는 가마차죠 일반적으로. 그쵸. 다. 보통 그렇게 네. 하죠. 그 송범근 선수가 제대로 속은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도. 제가 그래서 찰 때만 해도 송범근 선수의 액션도 크게 없고 뭔가 각도도 애매하다 생각해서 이거 뭐 줄 데 없으니까 막 때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게 빨려 들어가는 골이라 소리 지르면서 봤던. 전북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아까운 장면들이 많았던 그렇죠. 두 팀 다 뭐 골대도 맞고 네. 또 특히 연장전에서는 전북이 좀 몰아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다 빗나가더라고요. 네. 특히 그 마지막 직전에 구스타보의 구스타보. 네. 헤딩 슛이 골대 맞고 나오고 일류첸코가 또 그걸 놓치고. 진짜 예. 이날 경기는 근데 진짜 울산 홍명보 감독이 경기 준비를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전북의 강점을 많이 봉쇄시켰어요. 물론 실점이 많이 나온 경기도 했지만 전북이 최근 경기력이 많이 좋아진 게 백승호 선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4-1-4-1 전형의 포맷이 확 잡혔어요. 원볼란치로 백승호가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측면으로 빠르게 공을 뿌려준 한교원이라든가 김보경, 뭐 송민규 이런 선수들이 워낙 좋은 이선의 좋은 자원들에게 빠르게 공을 침투하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세컨볼들을 따내서 골 넣는 전북 스타일을 어떻게 막았냐라는 걸 보는 게 고민이 컸던 게 이 경기에서 원두재 선수가 그동안 부상으로 많이 못 나왔었어요 경기를. 이 선수가 출격을 못할 것처럼 연막 작전을 펼쳤어요. 일찍부터. 그러고 있다가 원두재 선수를 전격 출격시켜서 더블 볼란치 박용호 선수와 수비력이 좋은 두 선수를 딱 막아놓고 이 선을 완전 봉쇄를 시켰어요. 그래서 전반에 그 두 선수들의 활약으로 백승호가 혼자 버틴 전북보다 중원에서 좀 더 장악력이 좋았거든요. 거기다가 마지막 이제 또 키포인트는 이청용 선수도 부상이었습니다. 이청용 선수는 심지어 보조기를 차고 경기장에 등장해가지고 도저히 못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경기 4일 전부터 훈련 합류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연장에 갑자기 됐는데 보조기를 뻗더니 뛰어다녀. 마법 유주얼 서스펙트도 아니고. 그렇게 약간 전략을 잘 짜고 마지막에 다들 이 경기에 이동경 선수가 선발 출전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 바코, 윤일록 그다음에 윤빛가람 선수. 윤빛가람 바코 선수. 잘하더라. 그렇죠. 바코. 바코가 확실히 전반은 장악을 해버렸죠. 그 첫 번째 골은 첫 골. 바코 아니에요? 네, 완전 맞아요. 솔로골이었죠. 네. 수비수 쭉 치고 들어가. 가지고 놀았죠, 맞죠. 거기도 네. 약간 과장 보태서 살라보는 듯한 그렇죠. 혼자서 이제 예. 공 몰고 입주 가서 그만하시니까 또 살라까지 가네. 뽕에 취해버렸네 오랜만에 또. 거기서 윤일록 선수가 또 골을 넣었고 그 윤빛가람의 활약도 좋았고 이동경을 이제 후반에 그 경기 뒷부분에 넣었는데 이동경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A 매치 갔다 오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은 선수, 체력적으로 유리한 선수를 넣었던 것 같아요. 윤일록, 뭐 윤빛가람 선수를 그렇게 해서 초반에 하고 이동경 선수를 조커로 쓰는 그 전략들. 또 한 가지는 홍철이 안 나왔어요. 이 경기 선발로. 홍철 선수가 A 매치를 많이 뛰면서 체력적으로 너무 떨어진 상황이라서 그 자리에 서령우 선수를 넣었는데 이 선수가 또 왼쪽, 오른쪽 측면 다 본 선수인데 워낙 이 경기에서 활약이 좋았고 되게
홍 감독이 냉정하게 판단했던 거죠. 선수들의 실력보다 지금 현재 컨디션을 보고 이 베스트 라인업을 짠 냉정하게 판단했던 경기였죠. 네, 이렇게 홍명보 감독의 수가 통했던 네. 8강전이었고 여기에 너무 힘을 썼었는지 4강전에서는 상당히 좀 어이없이 역전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야, 진짜 그냥 울산이 잘했어요. 경기 잘했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좀 떨어진 게 보였었죠. 예, 그 원두재 선수의 퇴장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서부터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원두재 선수가 빠지면서 더 힘들어한 상태였고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지키자는 전략이었어요. 선수 교체를 한 번에 대거 많이 했거든요. 수비수도 놓고 공격수도 바꿔주고 지키자는. 지키려고 하면 꼭 이렇게 맞아. 뒤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또 안 지키기자니 또 애매하고. 어떡하지? 그러니까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하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근데 이 경기는 정말 혹시 홍명보 감독이 나고야를 했던 거 아닐까요? 포항이 근데 울산 올라오니까 입장에선 오히려 진짜 나고야가 올라왔으면 좋았을 거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포항이 고춧가루 역할을 잘했어서 네. 사실 포항이 K리그에서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나고야를 3대 0으로 이겼잖아요. 네. 진짜 의외였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길 거라고는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아무튼 경기도 먼저 했고 낮 경기로 먼저 했고 휴식 시간도 더 길었고 90분에 끝냈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포항에게 운이 많이 간 상태에서 경기를 했다. 근데 일단 울산이 선제골을 넣었다면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지켜야 되니까. 네. 예,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힘든 건 다 알기 때문에 거기선 지킬 수밖에 없는 분위기는 맞았는데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원두재 선수의 태클은 네. 심했다. 그렇죠. 예, 다이렉트 퇴장까지 거기서 했죠. 그런 태클은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급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좀 다소 아쉬운 그렇죠. 판단이었죠.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김기동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측면 이런 걸 좀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 경기는 김기동 감독도 파악을 한 거죠. 연장혈투 치르고 며칠 2, 3일 만에 경기 치르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거 아니까 전반에 오히려 포항은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많이 나가지 않고 나가더라도 역습 위주로 나가는 패턴을 했는데 팔라시오스를 키플레이어로 전반에 놓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팔라시오스가 우리 뭐 한국의 트라오레 K리그의 트라오레 정도 불릴 정도 피지컬이 좋은 선수잖아요. 치고 달리는 능력 좋고 접는 능력 좋은 선수를 프리롤을 줍니다. 오른 측면으로 배치하지만 중앙부터 그러니까 앞쪽을 완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왔다 갔다 하게 시키면서 스프린트를 시키는 그러면서 울산 선수들의 체력을 다 완전 전반에 빼놓습니다. 이런 전략을 전반에 쓴 거예요. 김기동 감독이. 그리고 후반에 실점을 하고 진짜 포항 여기까지구나. 손 기자는 참 분석 잘하죠. 안 맞아 잘 예측은 못해. 분석을 잘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귀에 뒷이야기가 더 중요한데. 귀에 쏙쏙 박히게 네. 설명을 해주니까 재밌어서. 그래서 후반에 골 잘 들어가고 잘했다. 감질맛 나. 감질맛 나. 하다 말아요 분석. 맞아. 자 팔라시오스가 일단 전반에 휘졌고 네. 후반은 또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후반에 먼저 선제 실점을 하고 나서 네. 진짜 그 이후에도 뭐 포항은 이제 많이 체력을 빼놓고 포항이 계속 많이 몰아친 경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포항이 여기까지구나 싶다고 다들 생각을 할 때 변수가 하나 발생한 게 아까 말했던 원두재 선수의 퇴장이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교체 선수들이 대거 투입되고 울산 그러면서 포항이 진짜 일방적으로 몰아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도 끝까지 진짜 당연히 포항이 여기까지구나 생각했는데 그랜트 선수의 그 골이 거기서 털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방향도 정말 애매한 곳으로 가가지고 희한한 궤적을 조현우 그리면서. 골키퍼 선방쇼가 완전 있었죠. 막을 골키퍼가. 수도 있었겠지만 상당히 애매했어요, 그죠? 맞아요. 몸을 완전히 날리기에는 골대 거의 박을 것 골키퍼 같기도 실수라고 하고. 하기에는 슈팅이 너무 절묘하게 들어가서. 네. 그래서 저는 포항의 이번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보면은 물론 당연히 실력도 있겠지만 실력 이상의 행운이 많이 따른. 운도 많이 따른 거죠. 왜냐면은 이거를 보면요. 포항이 지난 시즌 3위를 합니다.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돼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근데 플레이오프를 안 치릅니다. 기억을 잘 코로나 하세요? 때문에? 아니요. 중국의 장수가 불안이 해체되면서 포기했구나. 플레이오프 상대가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고 본선에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항이 본선에서도 조별리그에서 3승 2무 1패인가 해서 조 2위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조 2위? 근데 조 2위 중에서 5개 팀 중에서 3개 팀이 상위 성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력으로 진출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경기에서 전북이 간바 오사카를 맞아요, 이겨주면서 맞아요. 극적으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와, 운이 뭐지 이 흐름?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왜 지금 불안하지? 하성룡 기자가 갑자기 막 모든 게 다 이렇게 뭐 운에 의해서 막 술술 풀리는 것 같다고.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한 달 남았으니까 이건 다 잊혀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유효 기간이 짧구나. 예, 이 그렇죠. 전망이. 거기에다가 이제 또 4강전 울산전 앞두고 팀의 가장 핵심적인 주축 선수인 신진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거기다 앞에 섀도우나 뭐 조커로 활약했던 고영준 선수도 경고 누적 못 나온 상황에서 진짜 지겠구나 싶었는데 퇴장이 발생하죠. 그렇죠. 예. 이런 참 한편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들이 지금 ACL에서 포항이 좀 지금 내려가고 있다. 하성룡 기자가 계속 이제 행운 쪽의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운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게 그렇죠. 포항의 사정을 보면 올 시즌 지난해 3위 했던 그 전력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다 우려가 빠졌잖아요. 베스트 11의 70%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골키퍼. 그 이중 강현무 골키퍼 우리가 알까기 했을 때 참 앞으로 포항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다 함께 우려를 했었는데 네. 또 8강전에서 선방 기가 막힌 선방 보여주고 8강전에서 거의 한 3골 막았다고 봐야 될 정도로 이준 선수가 나고야전에서 완전 선방쇼를 펼쳤고요. 그래서 8강 일본 스타일인가? AFC 8강 베스트 11 골키퍼가 이준입니다. 와. 베스트 11에 꼽혔어요. 그러니까 일본 스타일. 참. 준상. 그 이준 골키퍼 거의 올해 데뷔한 선수 아니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나이는 있어요. 그래도 연세대 다니다가 이제 포항에 입단한 선수인데 포항에 입단한 지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예전에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20세 이하 월드컵 멤버였습니다. 예, 멤버인데 그 멤버로 뛰다가 이 선수가 2017년도에 러시아 월드컵 앞둔 신태용호의 그럼 송범근 백업이었던 얘기네요 그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거면 그렇죠. 그죠? 예, 예. 예. 아. 그때 2017년도에 훈련 파트너로 A 대표팀에 잠깐 들어갑니다. A 대표팀 멤버 뽑힌 게 아니고요. 그냥 훈련 파트너로 파주에 소집돼서 가서 2017년도에 대표팀에서 잠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조현우 선수랑 되게 친해졌다고 해요. 조현우 선수가 엄청 잘 챙겨줬대요. 근데 어제 경기 상대 팀을 만났잖아요. 상대 팀 만났는데 조현우 선수 오늘 저기 우리 챙겨줬나? 네, 그건 많이 아니겠죠? 챙겨줬대요. 조현우 선수가 아니, 많이 경기에서 챙겨줬는데 챙겨주진 않았겠죠. 그 이정찬 선배가 이준 선수를 인터뷰를 좀 전에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반대편에서 조현우 선수의 선방을 보면서 정말 야속했대요. 저 중에 한 골만 좀 먹어주지. 챙겨주지 좀. 네, 정말 존경하는 선배인데 정말 야속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날 4강전에서도 사실상 실점 장면이 실책성이었죠. 그렇죠. 측면에서 네. 윤빛가람 선수가 땅볼 크로스를 불안불안했어요. 잡다 몸에 맞고 흐른 거를 이제 윤일록 선수가 넣었는데 이준 선수가 경기 후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물어봤더니 한 두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왔는데 한 가지는 실점 장면에서 선수들의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감독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대요. 뭐였냐면은 K리그 데뷔전에서 알까기를 했는데 그거를 자기를 계속 믿고 기용해주고 그러니까요. 이런 중요한 경기까지도 기용해줬다는 감독에 대한 고마움이 그러니까 김기동 앞서서 눈물을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렇죠. 했던 것 같은데 K리가 지금 7위잖아요. 네, 포항이. 그렇죠. 예. 아직 스플릿 A 노릴 만한 그건 하긴 하죠. 어쨌든 지금 간간히 진짜 어렵게 그것도 이제 초중반에 좀 잘했던 걸로 버티는 거지 최근 후반기는 안 좋잖아요. 강현무 선수가 수술했어요. 결국 결정하다가 미루다가 발목에 뼈 조각이 신경 건드리면서 도저히 못 뛰는 상황에서 시즌 아웃된 상황에서 이 백업 골키퍼들이 나가면서 4연패인가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네. 챔피언스리그 이 8강 상황을 전부 이렇게 3골씩 넣으면서 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님이 이 선수의 그 갖고 있는 포텐을 그 이상으로 터트리게끔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에 이제 뭐 송민규 선수가 대표적인 또 예고 이번 시즌에도 이제 송민규 선수 나가고 나서 팀이 좀 힘들어할 때 이 골을 넣어준 게 임상엽 선수란 말이죠. 네. 이번에도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 같은 걸 살펴보니까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 상엽이가 이게 되게 잘하는 거를 분명히 본인만의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못 발휘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강점을 극대화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진짜 김기동 감독님이 이런 진짜 뭐 전술을 잘 짜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선수 개별의 이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타에 좀 추종을 불허하는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작년에 포항에 돌풍을 일으켰던 일류첸코와 송민규를 데리고 있는 김장식 감독은 그렇죠. 뭐가 되냐고요. 서울 팬들이 하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팔로세비치의 활용법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거기서 잘하는 선수들이 다 다른 데로 갔는데 맞아.
막 약간 뭔가 기대만큼은 못 해주고 근데 또 포항에서는 잘하는 선수가 또 다른 선수가 나타나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이제 그를 흔히 기동 매직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매직. 김기동 감독의 하성룡 마법이다. 기자가 주로 많이 하죠. 네? 하성룡 기자가 주로 많이 그렇죠. 하죠. 그 보면은 기동 매직 전공 박사학위. 제가 이번 시즌 개막 전에 제주 전지훈련도 갔다 왔고요. 워낙 포항, 그렇죠, 예. 포항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서 아는데 김기동 감독 스타일이 엄청 이제 흔한 말로 형님 리더십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선수들과 벽이 없어요. 되게 대화를 많이 하고요. 보통 감독들이 훈련 중에 선수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면 서서 뭐 이렇게 지시하고 하잖아요. 김기동 감독은 특징 중에 하나가 야 앉아봐. 그라운드에 앉아가지고 친구처럼 막 농담 따먹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선수들이 몸 문제만 감독이 예를 들어 선수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선수가 문제가 있어서 감독을 찾아온다 하면은 방문을 언제든지 열어두고 김기동 감독은 소통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되게 편하게 얘기하고 김기동 감독의 지론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들의 감독이 아니다. 나는 선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딱 순간적으로 이게 드는 생각이 되게 선배같이 대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지시를 하는 감독이 아닌 너희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선배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인 얘기는 워낙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지략가라는 거는 다 알려져 있는 얘기고 이런 소통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 서울 가서 부진한 팔로세비치 선수가 그 자기 친구들 동료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야 너는 진짜 좋은 감독 만나서 좋겠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감독에 대한 칭찬이 많고 팔로세비치도 감독을 헤드코치 뭐 매니저 이렇게 안 부르고 미스터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선수들과 소통이 잘 된다. 그게 기동 매직의 하나의 뭐 원동력이 아닐까. 맞아요. 그 팀 사실 그때 제주도에 그 하성룡 기자가 가서 포항을 취재해 가지고 왔을 때 물론 그 리포트 내용은 당연히 희망차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약간 자신감 넘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들을 실어서 리포트를 했는데 제 내심으로는 그래도 안 될 걸 올해는 이 느낌이 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죠. 근데 시즌부터. 깜짝 놀랐죠. 그 당시 제가 했던 리포트가 돌아온 연어들이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신강훈 옛날 포항에서 뛰던 선수들이 이제 나이 30대 중반 베테랑이 돼서 돌아온 네. 신강훈, 뭐 오범석 뭐 이런 선수들이었거든요. 그 실제로 근데 선수들이 지금도 신강훈 선수가 측면에서 뛰다가 지금 중앙으로 올라와서 뛰어주고 팀의 중심을 워낙 잘 잡아준다라고 해요. 그거는 이준 선수가 실제 아까 좀 전에 인터뷰에서 밝힌 얘기인데 형들이 너무 후배들에게 편하게 대해주고 팀을 잘 이끌어준대요. 그래서 아까 눈물 마지막 이유 하나 얘기 안 했는데 신강훈 선수가 우는 거 보면서 눈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형들이 얼마나 절실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눈물이 나왔다고. 그 단기전은 이렇게 팀 전력 이상의 뭔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운도 맞습니다. 있어야 되고 약간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울산이나 전북 이런 팀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 네임밸류가 확 떨어지잖아요. 포항 선수들은. 그럼요. 특히 뭐 가장 중요한 골키퍼가 신인이니 더군다나 승부차기가 있는 무대였는데 경기 운영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서 뒤집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 선발 라인업 보고 나서 선발 라인업은 그냥 뭐 원래 예상대로 나왔구나라고 싶었고 서브를 봤어요. 서브 봤는데 도저히 교체 출전한 선수가 없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랜만에 김호남 선수 봤어요. 네, 김원호 선수 봤고 뭐 이호재 선수 정도 네.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포항이 선수들의 유출이 많았냐면은 보통 한 시즌에 30명 중반으로 팀을 꾸립니다. 근데 선수들이 워낙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올 시즌에 신인 11명을 팀에 합류시킬 정도로 선수가 없었어요. 포항. 주바페가 연어회 좋아하잖아요. 저 연어 먹으니까 다른 회 못 먹고. 주바페가 좋아하는 돌아온 연어들. 돌아온 연어들. 그래서 아까 좋아하셨던 거.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동 감독이 되게 의미 있는 승리라고 생각하는 게 홍명보 감독을 경기 전에 가장 경계의 대상으로 꼽았어요. 8강전 앞두고 4강전 앞두고. 4강전 앞두고 네, 상대팀 경계 대상을 홍 감독 워낙 존경한 선배고 전략 잘 짜고 해서 그런 식으로 꼽았는데 이 두 분의 인연을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두 분은 91년 포항 입단 동기입니다. 나이는 홍 감독이 2살이 더 많죠. 그렇죠. 당시에 홍 감독은 대학생부터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멤버를 뛰었던 스타예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91년에 포항에 입단하고 김기동 감독은 고졸 연습생이었습니다. 둘이 입단 동기이자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왔구나. 또 룸메이트까지 했었구나 그때. 룸메이트여서 당시부터 그냥 대화 말 걸기도 힘든 정도의 스타 플레이어잖아요. 홍명보 감독은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바로 첫 해부터 계속 당연 주전으로 뛰었고 김기동 감독은 그로부터 임대 가고 뭐 한 2년 뒤에 프로를 데뷔합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약간
볼 수 없던 상대를 이제 사실 지도자가 포항에서 만나서- 김기동 감독 선수 시절에서 크게 보여준 건 없죠. 초반에는 그렇죠. 부천 SK에서 김기동 감독이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미드필더로 성장을 하게 됐고 우리가 김기동 감독을 이제 별명을 철인이라고 하죠. K리그에서 이동욱 선수에 의해서 다 깨지긴 했지만 최고령 득점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필드 플레이어 최다 출전 500 한 경기가 뛰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기억도 나요. 그때 나이가 30대 한 중반에서 골을 넣은 굉장히 활동량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네. 좀 체구가 작기 때문에 남들보다 진짜 남들 한 발 뛸 때 두 발 뛰는 스타일인데 또 미드필드에서 활동량 많은 미드필드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체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흑염소라고 맞아요. 흑염소 건강에 좋다고 네. 그랬으니까. 맞아요. 김기동 감독이 2009년에 우리가 흔히 아는 파리아스 매직 있잖아요. 포항이 우승했을 때 그때도 사우디 팀을 꺾고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우승 멤버입니다. 선수로.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 결승은 못 뛰었을 거예요. 그때도 이미 나이가 김기동 감독이 30대 후반 거의 정도 됐을 때였으니까요. 은퇴를 11년 했으니까 2009년이면 37, 8 정도 됐을 텐데 선수와 감독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는 게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습니다. 잠깐만 누구실까요? 홍명보? 홍명보는 우승을 못했고 홍명보 감독은 모르겠네요. 신태용 감독입니다. 신태용 감독 천안 시절에 하고 성남 시절에 맞다. 그렇죠. 그 2010년도에 성남 감독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뒤에 나온 멘트가 지금까지 회자되는 그 멘트입니다. 난 난놈이다. 난 난놈이다. 확실히 남다르죠 그분은. 그때 이제 말 잘하시네. 아시아 최초였어요. 아시아 최초로 그래서 선수와 인도네시아 감독, 예. 지금 아시아 최초로 선수와 감독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는데 이제 김기동 감독이 두 번째로 그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알힐랄이죠 상대는. 네, 사우디 알힐랄인데 진짜 힘든 팀이긴 해요. 힘들죠. 일단 장소는 어디서 하죠? 사우디에서 합니다. 사우디에서. 리야드에서 더안 하는 좋네. 사우디 홈에서 또. 그렇죠. 그 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현수 선수가 그렇죠. 중앙수비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공격수들이 엄청나요. 일단은 일단 뭐 돈으로 많이 그렇죠. 모았겠죠? 고미스란 선수가 있어요. 고미스는 우리 프리미어리그를 좋아하는 선수들은 다 알 텐데 옛날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이고요. 스완지 시티에서 기동용 선수와 함께 뛰었는데 당시에 화제가 됐던 게 골 넣으면 항상 기어다니는 세레모니 했던 선수. 꽤 많이 기어다녔던 것 같아요. 네, 많이 기어다녔죠. 많이 넣었나 보네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거 그렇죠. 많이 기억나잖아. 그 선수가 있고 마테우스 페레이라라고 브라질 출신의 선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프리미어리그 웨스트브롬에서 두 자릿수 득점했던 선수. 뭐 무사마레 포르투에서 한 4년 전에 20골 이상 넣었던 선수. 외국 선수들의 네임값이 아주 유럽에서 다 역시 통했던 선수들이 오일머니가 많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최종 예선에서 잘 나가는 사우디 국가대표가 6명이 있습니다. 와. 상당히 쉽지 그래요? 않은. 하지만 포항은 계속 16강, 8강, 4강 다 언더독이었잖아요. 전력. 하성 기자가 이제 있고. 사우디 팀 칭찬하는 거 보니까 왠지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포항이. 어디 칭찬만. 또 자, 네. 상금 얘기만 하나 간단하게 상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포항에겐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쵸. 그래도 지원이 그렇죠.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돈 중요하죠. 상금 받아서 이제 팔라시오스 데리고 오면 되겠네. 저기 팔로세비치 데리고 오면 되겠네. 일단 조별리그든 토너먼트든 하니까. 승리 수당 5만 원, 무승부 수당 5만 달러. 야근 수당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뭐 일당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식대 아닌 식대? 그렇죠. 거마비. 선배 5만 원이 진짜 5만 원 웃겼어요. 쏘리. 초등학교 짜장면 사주는 것도 아니고 승리 수당. 오늘 탕수육이다. 승리 수당 5만 달러, 무승부 수당 달러. 1만 달러. 16강 진출 10만 달러, 8강 진출 15만 달러, 준결승 진출 25만 저왜 달러. 원으로 들리냐고 달러가 25만 원. 10만 원. 네. 일단은 준우승 상금이 200만 달러예요. 23억이 넘어요. 와.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만 33억 원 정도 됩니다. 와. 이게 K리그 우승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5억 원. 5억 원. 와, 6배가 넘는 금액이죠. 빙고. 빙고. 거기다가 우승 상금은 400만 달러. 우승할 경우에 총 챔피언스 리그로만 벌어들이는 금액이 56억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승자들은 뭘 나갈 수 있죠? 클럽 월드컵. 피파 클럽 월드컵. 아. 거기서는 출전만 해도 한 경기도 못 이기고 출전만 해도 200만 달러에서 우와.
중요하다. 대박이다. 아 저는 그래서 오히려 걱정되는 게 오히려 프런트 쪽에선 지원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게 생각보다 좀 줄어도 팀이 잘 나가네 이러면서 그럴 수도 더 있어요. 아껴도 그런 되는 경우도 거 아니야 있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우승할 경우 클럽 월드컵까지 갈 경우 한 80억 원이 들어와요. 와. 79억 몇 천만이 들어오는데 네. 지난 시즌 프로축구연맹이 공개한 포항의 선수단 총 연봉액이 78억 정도 됩니다. 70. 1년 예산을 그냥 번 거네요. 이 연봉 예산까지는 좀- 아니고 선수단 네, 연봉 네. 총액을. 와. 1년 예산은 100억 정도 좀 넘겠죠. 선수단 연봉 총액을 이 한 시즌에 그 대회로 벌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잡았고 어떻게 해서도 이겼으면 좋겠다. 그렇죠. 포항이 현재 빚이 있어요. 그래서 송민규 선수를 팔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적료 21억 원을 발생한 걸로 이제 빚을 갚았거든요. 빚이 한 제 알기로는 40억 정도 되는데 절반을 송민규 선수를 이적시키면서 갚았죠. 그 빚을 좀 갚고도 이제 남을 돈들이 빚을 네, 비질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빚과 계속 거슬리죠. 좀. 네. 네. 5만 원 빚과 빚을 지고 그림자. 있어서 제가 5만 원이 너무 웃겨서 그냥 말 안 했어요. 승리수당 5만 원. 진짜 5만 원.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AFC에서? 아, 5만 원. 자, 주급 5만 원을 받는. 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우리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목숨보다 중요한 축구란 없다. 이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쓴 건가요? 그 레길론이 관중석에 그 심장 마비 오셨던 분을 아, 그랬던 그 그것 사건이 때문에. 있어서 아, 네. 나는- 그게 또 회자가 많이 그렇죠. 됐죠. 그게 네. 뭐 세계적으로 회자가 됐죠. 목숨보다 중요한 축구란 없다. 따옴표 해놓고 손흥민 골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 손흥민 골 그 이상의 감동. 그렇죠. 그 장면 어렵게 썼다. 그러네요. 어렵잖아요. 네. 원래 저 친구 좀 어려운 친구라서 어렵다. 쉽게 대해야 돼요, 아주. 자, 일단 손흥민 선수가 경기 직전에 코로나19 확진설이 나돌아서 굉장히 많은 우려도 있었고 진짜 긴장도 많은 했었는데 팬들이, 네. 다행히 위양성이라 그러죠. 네. 네, 결과가 가짜 양성. 가짜 양성. 결과가 잘못 나온 것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토트넘의 확진자가 2명 나왔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손흥민과 브라이언 힐 두 선수였다라는 것까지 보도가 돼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도 맞아요. 건재함을 과시했죠. 끝까지 뭐 오피셜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서 계속 아니길 바랐는데 그게 진짜 아니어서 다행이었어요. 왜냐면은 밝히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은 밝히지 않는 게 저기 무슨 보건법 그거 걸려 있어서 밝히지 않는 건데 당시에 축구협회도 이 소식을 접하고 엄청 긴장했어요. 그치, 토트넘에 다른 바로 문의를 했어요. 다른 선수들 바로 검사를 또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다행히 만약에 코로나 확진됐으면은 최소 10일간 격리를 해야 돼서 토트넘도 위기고 대한축구협회도 지금 긴급 상황이 발생할 위기였는데 2차 검사에서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바로 뉴캐슬 원정에 합류했죠. 그 힐 선수도 음성이 나왔어요. 벤치에 있는 모습이 뉴캐슬 원정에 잡혔고 지긋지긋한 코로나. 손흥민 선수하고 케인이 오랜만에 합작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골 네. 합작. 이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이제 한 골 차. 네.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 합작골 순위 램파드하고 드록바가 26골인데 36골. 네. 36골. 5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오타가 나네요. 자꾸 DC가 되네요. 손흥민 케인이 35골. 네. 뭐 쉽게 깨지겠죠 이제 뭐. 케인도 서서히 좀 그쵸. 올라오는 것 같고. 득점포를 가동했고 이날 1골 1도움 활약을 했고 이날 경기에서 케인의 도움으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합작골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합작골에 대한 많이 보도가 나왔지만 이날 영국 언론 보도 보니까 이날 이 골 장면에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누누 감독이 부임한 후 토트넘이 터뜨린 최고의 골이다. 골다운 골이 나왔다.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골 같지 않은 골이었다.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손흥민 혼자서 만들어내는 골도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누 감독이 진짜 하고 싶었던 플레이가 나온 골이었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손흥민과 케인의 위치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도 살짝 맞죠? 받았어요. 네. 보통 손흥민이 그런 패스를 주고 그렇죠. 케인이 그렇게 넣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케인이 컵백을 하는 좀 이례적인 그렇죠. 측면에서 뚫고 들어왔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흥민 입장에서는 골 넣기 쉽게 공을 받아서 네. 또 손흥민 선수가 되게 그 뒤쪽으로 잘 움직이면서 받아먹기 좋은 곳으로 딱 갔죠. 네. 이 장면을 보면은 선수들의 어떤 개인 역량도 있고 팀의 전술적인 측면도 있고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게 이 골에 관여한 선수들이 은돔벨레, 모우라, 케인, 손흥민 이 순서대로 갔어요. 당시에 은돔벨레는 이 경기에서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경기였고요. 드디어 은돔벨레가
모우라한테 공을 처음에 줬을 때 케인은 옵사이드 위치였습니다. 이게 원래 그 팀에서 훈련했던 그 연습 패턴 같아요. 이런 식으로 뒤로 빼주고 앞으로 해주고 사이드 찔러주고. 근데 당시 모우라가 케인의 위치를 봤을 때 옵사이드다 보니까 그 당시 몰고 모우라가 들어가야지. 드리블 한번 치죠. 치죠. 근데 그 타이밍에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손흥민 선수가 그 타이밍에 침투를 합니다. 그때 손흥민 선수 뒤에 있던 수비수가 같이 오면서 케인이 온사이드가 돼요. 그 타이밍을 봐서 모우라가 찔러준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케인의 움직임, 은돔벨레 패스, 모우라의 또 킬 패스 이 타이밍이 되게 선수들이 이건 개인 역량으로 그 타이밍을 잰 거고 와. 작전으로 패턴 연습을 했던 게 통한 거고. 와, 어떻게 이게 누누 감독이 하고 싶었던 축구다라는 평가가 이 골 장면을 두고 많이 영국에서 8경기 만에. 평가하죠. 와. 박성준 기자 그렇죠. 칭찬하면 토트넘 칭찬하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축구를? 칭찬을 축구를.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이 하기 쉽지 느꼈나 봐요. 않은데. 다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모우라부터 그러면 이게 딱 그 약속된 움직임이었다. 예, 저는 그죠? 예, 그렇게 네. 보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번 경기에서도 진짜 그래도 이번 시즌에서는 가장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는 게 승리했던 경기도 한 골을 어떻게 겨우겨우 하나 넣어서 그걸 지키면서 승리를 그렇죠.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는 그래도 물론 실점을 하긴 했지만 골을 이제 오랜만에 좀 대거 터뜨리면서. 세 골이나 네, 넣었어.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아쉬운 게 사실 뉴캐슬이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최하위에 있고 아직 1승도 못한 팀인데 이런 팀을 그래도 상대로 머니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제 머니가 생겨서 최고 다 이제 부자를 품은 뉴캐슬 입장에서는 일단 올해 잘 살아남아서 내년 시즌을 기약하는 거의 중동 또 겨울 이적 시장에서 또 뭔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죠? 지금 당장 오늘 좀 전에 나온 소식인데 경질했습니다. 네, 브루스 상호 합의하에 경- 아, 진짜요? 감독 브루스 감독 대신 지금 코치로 감독 대행을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네임밸류의 감독을 데려오겠죠. 데려오겠죠. 누가 그렇겠지. 있을까요? 이제 누가 있지? 빵빵하니까. 지금 노시는 분 누가 있죠? 벵거? 최강희 감독 노시고 계시죠. 최강희 감독 누구예요? 김기동 감독은 혹시 물망이 안 올라 있나? 기동 매직. 최용수 감독도 노시고 계시죠. 박진석 감독. 그거는 그 저기 구단주죠. 그 경기가 와서 구단주 그 짤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급격히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경기 전 네. 경기 전에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등장해서 관중석에다가 손을 흔들면서 엄청 밝은 미소를 지었고 전반 2분만이었나 선제골 터트리자마자 엄청 웃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단주 표정을 계속 보여주는데 표정이 굳었죠. 네. 짤 그러면서 봤어요. 이제 메모를 하는 듯한 장면이 나왔는데 음. 그게 이제 뭐 겨울에 두고 봐라. 뭐 장바구니예요? 이런- 장바구니? 살생부. 아, 살생부예요? 반대로? 데스노트 같은 거 있구나. 데스노트 같은 걸 수 있죠. 뉴캐슬이 앞으로 보여줄 변화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 맨시티처럼 정말 스타 플레이어 감독까지 스타 군단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이 가득하겠죠. 맨시티의 그 유명한 만수르보다 재산이 10배 많다는. 그러니까 만수르보다요? 여기 혼자가 아니잖아요. 네. 사우디 펀드, 펀드. 예. 펀드니까. 국왕이 있는 음. 펀드죠. 무슨 기분일까? 그 정도 돈을 갖고 있으면? 네. 또 뉴캐슬이잖아요. 이름도 새로운 그러네, 성. 새로운 성. 신성. 그리고 이 경기는 아까 말한 대로 레길론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근데 특이했던 장면은 레길론이 그게 그 응급 환자 발생했을 때가 전반 40분인데 그냥 지나간 얘기니까 약간 우스개로 얘기해 보면 레길론이 전반 30분 정도에 렌즈가 빠져가지고 의무팀한테 렌즈를 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렌즈를 끼고 나서 그 확 트인 시야로 관중석을 봤다. 이런 천리안처럼. 그렇죠. 아, 렌즈를 안 꼈으면 운명처럼. 그렇죠. 네.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 피파의 선수들 스탯 하는 거에서 레길론의 시야를 만점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로. 그리고 근데 관중석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아니, 예. 발견을 해도 네. 선수가 그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죠. 네. 그렇죠. 얘기하기가 어렵죠. 관중석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또 더군다나 그때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차는 이제 토트넘의 찬스였으니까 그렇죠. 예. 한번 그 기세가 올랐는데 그걸 한번 끊어가는 걸 네. 이제 쉽게 하기는 않은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음. 정말 뭐 레길론 선수 그 앞뒤 상황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때 행동만 봤을 때는 뭐 물불 안 가리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심판한테 얘기하고 또 그 뒤에 멋있었던 건 다이어가 바로죠. 의료진한테 가서 저기 응급 환자 생겼으니까 빨리 가달라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뭐 경기 멈춘다고 해서 싫어하는 팬도 없고 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잘 되기를 기원하는 모습이 보면서도 좀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그 응급 환자분은 정말 골든 타임이 잘 지켜진 게 쓰러지자마자 관중들이 그라운드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레길론이 그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걸 듣고 이렇게 주심한테 얘기했고 제세 동기 투입 5분 만에 제세 동기가 그 심장 마사지를 했고요. 주변에 다행히도 응급의가 있었대요. 어머. 경기장에. 소름 돋아. 그 응급의 인터뷰까지 실렸는데 자기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요. 응급의가 옆에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제세 동기가 와서 이제 하고 그래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의식을 되찾고 병원으로 후송된 케이스인데 그게 한 20분, 25분 걸린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서나 볼 법한 뭐 그렇죠. 이게 길거리에 뭐 쓰러진 시민 구한 의인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진짜 TV 중계로 뭐 라이브로 확 나와버렸었던 거니까요. 응급의가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마침 경기장에 또 심장 전문의가 있어서 나중에 또 와서 도와줬다. 그런 거예요. 진짜요? 네. 이거 전문가가 왜 많았구나. 짜여진 각본 같지? 왜 시나리오대로 한 것 같죠? 나 진짜 천만다행이네. 레길- 그럼 혹시 딱 보고, 지금- 마지막 다이어의 자책골까지 시나리오였던가요? 자책골로 마무리. 그래놓고 중계방송사 스카이스포츠는 레길론과 다이어를 이제 MOM 경기 최우수 선수로 자책골 넣은 선수를 최우수 선수를 주는 케이스는 거의 한번 없죠. 매길라고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약간 시나리오처럼 움직였다. 거기서 최고의 퍼포먼스는 빠른 판단이었다 이렇게 스카이스포츠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토트넘 선수들이 또 착해요 이런 거 보면. 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화제가 많이 됐던 경기였고 그리고 황의조 선수. 네. 아마 황의조 선수가 프랑스 간 이후 가장 멋진 골이 아닌가. 네. 아, 그 전 경기에 또 나왔던 골이 그 멀티골 터뜨렸을 때 한 골 되게 그것도 멋있었던 멋있었는데 이거는 아, 이게 더 멋있. 그러니까 강속구처럼 빠른 슬라이더.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로 커터? 치면 또 야구해야 되겠네. 큰일 났다. 혼나겠다. 그러니까 이건 그 돌직구처럼 찼는데 또 야구해야 되겠네. 뭐 무슨 용어? 잘 찼죠? 강력한 스피드로 찼는데 그게 되게 느린 들어가. 화면으로 보니까 굉장히 그냥- 많이 감겼어요. 네. 그 최종 궤적이 경기 활 마지막 장면에 어. 이게 한번 곡살을 딱 쏘거든요. 네, 아, 빠르게 딱 가면서 딱 핀 비틀어서처럼. 네. 발목 힘이 그렇게 좋다고요? 맞아요. 발목 힘이 좋아야 나올 수 있는 각도고요. 네. 황의조 선수의 장기예요. 이거는 약간 반박자 빠른 타이밍에서 감아차는 게 원래 황의조 선수의 장기인데 투개 폼도 나오고. 그렇죠. 이 경기가 중요했던 게 140주년 경기에다가 보르도의 레전드들이 다 모인 경기였어요. 거기다가 시축을 저기 98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 감독 누구였죠? 에메자케? 네, 에메자케. 에메자케. 에메자케가 시축을 하고 그 레전드들이 다 모인 경기에서 이런 이런 원더골을 멋진 쳤어요. 골 에메자케가 넣었다고? 보르도 감독이었나요? 보르도에서 선수 시절 아, 선수 보냈어요. 시절에. 아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유니폼에다 뽀뽀하는 세레머니를 했구나. 막 약간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나 보네. 레전드들 앞에서 현재 내가 에이스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줘. 아 근데 부상 정도는 나왔나요? 예, 지금 그 에이전트랑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인대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금 프랑스 언론에서도 인대 염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인대가 만약에 손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최소 2개월 정도 봐야 됩니다. 오 그렇게 오래 가나요? 그렇죠. 인대 파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2개월, 2, 너무 3개월까지 가는데 아파해서 예. 그죠? 근데 다행이었던 거는 한 가지 시그널을 좀 봐야 되는 게 정말 심각한 부상이었으면은 벤치에 안 앉아요. 바로 들어가요. 라커룸 들어가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는데 황의조 선수는 중계에도 잡혔지만 벤치에 앉아서 발 뭐 이렇게 근데 치료받는 벤치에서도 경우가 엄청 많죠. 아파하더라고요. 네. 약간 놀랐나? 음. 그때. 그게 네. 딱 말하면은 발목이 꺾인 거잖아요. 상대 음. 발을 밟고 발목이 꺾인 건데 복숭아뼈가 엄청 부어오릅니다. 중계 장면에도 그게 잡혔어요. 근데 그 벤치에 앉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파열까지는 아니다라고 느낌이 있죠. 느낌이 본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다행인 게 만약에 무릎이 돌아갔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네. 무릎이 더 그거는 심각해지죠. 최소 십자인대가 손상은 가요. 그러면. 근데 무릎이 아니라 발목만 꺾인 거라 역시 발목 힘이 강하구나.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발목으로 버텼으니까 무릎까지 안 갔겠죠. 네. 그래서 최악은 피한 상황이라서 지금 프랑스 언론들도 수주 정도 최는 결정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하면은 정말 한 두세 경기 안에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보르도 상황을 보면은 진짜 더 빨리 복귀를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리해서? 황의조 말고는 없어요. 없잖아요. 네. 니앙이라는 선수를 영입했는데 지금 폼이 안 좋거든요. 황의조 대체할 선수가 있긴 하는데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관건은 우리 벤투호의 11월 달에 A매치에 합류할 수 있냐 없냐 여부일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 정도라면 회복이 되겠죠. 네. 11월 첫째 주는 아니지 않아요? 이번에는 10며칠이었던 거 네, 같아요. 뭐 첫째 주, 둘째 주. 네. 뭐 회복도 회복인데 이제 계속 경기를 뛰어서 뛰어야- 경기 감각이 또
뽕피디는 계속 A 매치에서나 좀 잘해주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 머릿속으로 지금. 그 골이 A 매치에 들어가서 참 멋있었을 텐데 컨디션이 왜 이렇게 홈 경기죠. 첫 경기가 네. 네. 홈하고 홈 원정 홈하고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UAE 홈 다음에 하고 이라크 이라크 원정을 하고. 하게 되죠. 그리고 페네르바체 김민재 선수는 첫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 퇴장이 또 약간 말이 많았죠. 논란이 좀 네. 있었죠. 굳이 퇴장까지 줄 게 뭐가 있느냐. 경고 누적 퇴장이었는데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페네르바체 구단에서 굉장히 세게 나온 것 같아요. 페네르바체 구단에서 오피셜로 이 판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죠. 어떻게 드러냈냐면은 페네르바체 TV가 있습니다. 거기서 경기를 이제 풀로 다 보여주다가 전반 23분에 김민재 선수가 퇴장당한 순간 중계를 꺼버립니다. 어머. 그리고 블랙 화면이 뜬 상태에서 이 이상은 축구 경기가 아니다. 여기서부터는 예, 축구가 여기서 아니다. 축구 경기가 아니다. 아예 중계를 안 합니다. 아하. 여기까지가 축구 경기였다. 그뭐 페네르바체 TV라는 게 유튜브 채널인 거야? 진짜 뭐 그렇죠. 토트넘 TV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같은 데서. 예, 홈페이지에서 하는 건데 경기를 다시 보여주다가 23분에 끊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걸 오피셜로 이제 밝히죠. 멋지네요. 오피셜이 좀 거치네요. 그러니까. 개인 방송하듯이 밝혀버렸네 거치네요. 오피셜을. 더 이상은 축구가 아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에 페네르바체 회장이 인터뷰를 팬들 서포터스석 앞에 가서 이걸 합니다. 저기 메가폰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심판 판정에 대해서 불만 엄청 드러내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죠. 터키 심판계가 썩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이라면 이제 뭐 다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센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가능성이 있겠죠. 음. 근데 이런 상황을 떠서 이게 실제 뭐 파울 경고로 퇴장감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은 분분하고 김민재 선수도 약간 조금 팀에게 미안했다 이런 인터뷰 밝힌 상황이지만 회장도 나서고 구단도 이렇게 나서고 해주는 거 보면서 김민재 선수가 많이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팀에 대한 로열티가 상당히 많이 생기지 않을까. 아, 내가 지금 팀에게 되게 미안한 상황인데 구단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액션을 많이 있구나. 해주니까. 그렇죠. 팀에 대한 충성심이 상당히 생길 그런 어떤 사건이죠. 또 벌써 그 정도 입지가 됐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빠진 다음에 물론 수적 열세도 있었지만 실점은 많이 했다라는 거. 김민재 선수의 어느 정도 영향력이 크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죠. 그럼 다음 경기는 못 나오. 리그 경기는 못 나오죠. 리그 리그는 경기 못 못 나오죠. 나오는데 지금 우리 녹음이 밤 12시에 공개되고 새벽 1시 45분에 유로파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페네르바체. 그 경기 거기엔 나오게 나오고. 되죠. 어. 별개의 그 대회니까요. 그리고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는 백패스 실수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다행히 뭐 팀은 역전. 기적 같은 역전승을 기적 같은 역전승. 거의 뭐 거두면서 10분에 몰아서 넣었나요? 네. 마지막 10분에. 네. 황희찬 선수는 좀 움직임이 그리 썩 좋지는 못했어요. A매치 후유증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매치에 뭘 했다고? 홈런. 아무튼 뭐 해외파 선수들도 계속해서 좋은 정우영 선수 얘기 안 했구나. 정우영 선수도 새 구장 1호 골, 네. 새 홈 구장 1호 골. 네. 의미 있는 유로파 골이죠. 파크죠. 1호 골이고 시즌 정우영 3호 골. 선수야말로 이제 벤투 보고 있나. 약간 그 느낌으로 그렇죠. 정말 프라이부르크에서는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시즌 3호 골이잖아요. 네. 프라이부르크 최다 득점자입니다. 어머. 지금 벤투의 팀 내 최다 득점자가 엄청 많아요. 손흥민, 황희찬. 그 최다 득점자를 갖고 있는 우리 벤투 감독님은 얼마나 든든하시고 많이 넣을 수 있겠죠. 한 골씩 넣으시잖아요. 네. 프라이부르크가 현재 개막 8경기 무패 행진입니다. 와. 분데스리가에서 유일한 무패 행진 아, 팀입니다. 그래요? 바이에른 미넨도 1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4위에 올라 있는데요. 정우영 선수가 지난 시즌에 확실히 서브였지만 올 시즌에는 이제 주전으로 8경기 나와서 도약하고 있는데 주전으로 나오면서 출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슈팅도 많이 때리고 골도 많이 때리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올 시즌 경기당 평균 1.9개 슈팅 때리고 있고요. 지난 시즌에 0.5개였습니다. 벤투에서 기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받았으면 좋겠는 선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우영, 이강인 선수 좀 봤으면 좋겠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집 갑자기 앞에 기온이. 건강 조심하시고 거의 뭐 하루에 방송이만 5-6개씩 하다 보니까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와서 아니. 출연료가 5만 원도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5만 원이면 땡큐죠. 5만 원 안 되죠. 아쉽다. 막 이래. 자, 출연 수당 5만 원 그날까지 한번 쭉 달려가 봅시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